오늘은 종합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기자간담회 요청을 당으로부터 받아서 아침에 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안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안들과 그리고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겠는데 그냥 쭉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질문을 많이는 못 받을 것 같고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기 비서실장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연히 TV를 지켜보고 그 다음 기사 확인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거기가 운영위였나요? 운영위원회에 와서 얘기한 건가요? 국회 운영위원회? 맞죠? 네. 용산 집무실로 대통령이 현재 서초동에서 출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를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움직일 때 다 그런 교통 불편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럼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시냐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임명 후에 국회에서 국민 앞에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 일성으로 이렇게 오만하고 반지성적인 국민 갑질 발언을 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조속하게 정식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해임을 요구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매일 국가수반이 출퇴근하면서 고정적이고 일상적으로 교통 불편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핵심은 대통령 이동 또는 대통령 행차가 빚어내는 불편함이 아니라 그 불편함이 매일 동일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물어봤는데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것 아니냐? 어느 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까? 대국민 양해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죠.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대안을 내놔라? 아니, 대안을 대통령실에서 내야지 왜 국민한테 내라 그럽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전형적인 아나무인 엘리트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잘 모릅니다. 근데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하고 또 이 정부에서 새로 임명한 비서실 인사 중에 비교적 잘 됐다 이런 기사를 봐서 어떤 모델을 기대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하에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념 전 비서실장 모델을 생각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로 비판받았지만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두고 그야말로 국정과 경제 발전에 전념해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제는 자네가 다 알아서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김정념 전 비서실장입니다. 김정념 전 비서실장의 회고록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에 참으로 이 보석 같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참고해야 할 보석 같은 자료입니다. 근데 저는 김정념을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관료의 탈을 쓴 차지철이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명박 정권 때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반성 없이 새 정부까지 망치려 합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사고방식을 최측근에 두면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정권의 실패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있던 보좌진의 상당수가 이 정부의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으니까 황홀해서 국민이 저 아래로 보입니까? 측근을 보면 정권의 미래를 압니다.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내각은 부실하고 엉성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헌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각에 실권을 준다 해도 실제 일은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비서실은 난장판입니다. 끼리끼리 엉터리입니다. 이미 싹시 빨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문제는 공식 체계 이외에 비선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런 식이라면 공식 체계인 비서실장부터 국정을 망칠 세력들로 이미 차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윤재순 비서관의 문제입니다. 윤재순 비서관 맞죠? 총무비서관인가요? 총무비서관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의 핵심 문고리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분도 검찰 출신이죠. 검찰 출신 칠상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외적 핵심이 비서실장이고 내부 핵심이 총무비서관이다 하는 것은 다들 아는 겁니다. 하다못해 대통령 시계 하나를 몇 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냐 하는 실질적인 문고리 권력은 총무비서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와 재정을 특별히 이번 대통령실에서 달리 편제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관례로 보면 인사와 재정도 총무비서관이 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잘 모르듯이 윤재순 비서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랬었을 거라고 봅니다. 러브샷은 옷을 벗고 해야 되는 겁니까? 뽀뽀는 화날 때 하는 겁니까? 이런 변태 수준의 망언을 놔두면은 윤재순 비서관의 몸을 담고 있던 검찰의 일반 검사들이 다 이렇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것은 검찰이 걸기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신적인 차지철을 비서실장으로 하고 변태 수준의 망언을 하는 분을, 그런 검사 출신을 총무비서관으로 한다? 어떻게 이런 비서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습니까? 지금 게다가 새로운 여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그 무마 문제가 지금 계속 쉬쉬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성희롱과 성상납이 문제가 되더라도 검찰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면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런 얘기인데 굳이 이런 교훈을 국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꼭 성비위 검사를 문고리로 써야만 유지될 대통령실입니까? 지금 내각이 인사청문회 중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부실과 엉성함으로 드러난 국무위원들도 그냥 다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도 법상 청문회가 없을 뿐이지 국민 눈높이의 검증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대변인이 그렇게 아웃되지 않았습니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정권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런 각도에서 대통령실 인사를 전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속도로 하면은 다 쓰실 수 있죠. 세 번째로는 한독수 총리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친하진 않아도 과거에 안면은 있는 사이고 상임위원장에게 전화를 다 하셨다는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도 제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안면도 있고 또 과거 민주정부에서 공직을 지내셨고 또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정치적인 기반의 주요 기반인 전북 출신이시고 해서 게다가 임기 초기 때문에 첫 총리이기 때문에 저는
임기 첫 총리는 어지간하면 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임기 출발은 가급적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존중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를 찾으셨을 때도 입장하실 때, 퇴장하실 때 서고 주요한 발언이 있을 때 박수도 쳤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느냐 마느냐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적격한가, 두 번째는 국정 전반을 보아 종합적으로 불가피한가, 필요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적격성과 종합 판단의 문제인데 이미 국민들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적격하지만 그래도 해주자, 뭐 이럴 수는 있으나 참으로 적격하고 참으로 존경스럽고 참으로 새 정부의 첫 총리로 기대 만점이다. 이런 조사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국민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청문을 해서 꼼꼼히 살펴본 민주당의 청문위원들이 다 부적격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정말 훌륭하다고 옹호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계신 많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듯이 국회는 아무리 여야가 있고 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총리 정말 훌륭하다는 한비 어천가는 안 나오고 그래도 처음이니까 해주자 뭐 이런 정도의 한 불가피론 정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왜 부적격한가의 문제입니다. 한덕수 총리를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민주정부 시절에서 총리를 했다. 그때 했는데 그때는 시켜주고 왜 지금은 안 시켜주려고 그러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의 한덕수와 지금의 한덕수는 다릅니다. 그때는 나름 능력도 있었고 그 시기에 맞는 그때는 나름 공직윤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능력은 미흡하고 공직윤리는 제1공직자인 국무총리가 되기는 너무나 불건전합니다. 노무현 정부 총리를 지내고 퇴임한 이후에 다시 공직자가 되기는 어려운 분으로 지내셨습니다. 퇴임자의 모범도 아닙니다. 그냥 배부른 김앤장의 로비스트로 지내셨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40억 정도 벌고 40만 원 정도 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보통 공직자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을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재상으로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분을 진심으로 공직자의 모범으로 존경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대통령 대신 국민 앞에 나가서 사과하면 국민이 그분의 인품을 보고 이해할 만한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솔직히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청문회를 보면서 대통령 본인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퇴임 이후에 자신의 긴장감을 풀고 지냈던 퇴임 윤리 제로의 퇴임 공직자라는 점보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 어떻게 지냈던 간에 이번에 임명되면 앞으로 새 정부의 첫 총리로서 국정을 맡아서 국민들과 대화할 분으로서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총리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각부 장관이 알아서 합니다. 총리는 종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는데, 소통하지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능력 제로죠.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총리가 그게 정상입니까? 최소한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풀고 살았던가 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가 잘못 있냐니요.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과 능력이 제로인데 그런 총리는 저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와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한덕수 후보자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양심에도 맞고 공직을 했던 분으로서 국가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지요. 국민 앞에 겸손하게 미안하다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리는 보통 대통령의 바람막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공직윤리 수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막이는 못 되고 처음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 검찰의 대변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하고 왜 재벌과 검찰보다도 더 센 기득권인 그 상징인 김앤장의 대변자를 제1공직자로 해야 합니까? 기득권을 대변할 사람을 피하고 피해서 사람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가장 기득권이 강한 조직의 대표들을 총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꼭 임명해야 됩니까? 전북의 과거 공직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전북 출신의 대표적인 공직자가 있습니다. 고건 전 총리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고건 전 총리하고도 200% 다릅니다. 고건 전 총리가 여러 정권을 거쳐서 총리를 지냈습니다. 서울시장도 지냈습니다. 그분이 총리 퇴임 후에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화 신고 걸어 다니고 환경단체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한 분을 모셔왔으면 우리가 민주정부를 안 하고 보수정부에서 일을 했어도 환영하죠. 왜 발목을 잡겠습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위해서 고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마음에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참 저런 총리 갖고 잘해봐라 이렇게 속으로 고소해야 할 겁니다. 문제가 많지만 정통 보수에 사람이 없으니까 봐달라. 일단 정부가 출범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실을 냉혹하게 보고 그런 태도로 정말 한덕수 총리를 정말 쓰실 거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적격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 판단의 문제입니다. 종합 판단이란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격하니까 인준한다. 부적격하니까 부결시킨다. 부적격하지만 인준한다. 선택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적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부적격하기에 부결하거나 부적격하지만 인준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중에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배려입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결시킨다면 부결시킬 것이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니까 출발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부적격이지만 인준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 초 새 정부의 출발을 비교적 순항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선의와 그래도 국정의 책임을 반분하고 있는 책임 야당으로서 아무리 접전을 벌였고 그 이후에 이 다수 야당에 대해서 저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국가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혹 인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당내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민과 부적격 하나 인준해줘야 한다는 인준 불가피론자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얹혀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총괄위원장께서 어젠가 어떤 자리에서 참 다 부적격한데 그래도 국민들이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라는 얘기를 얼핏 제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민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의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 못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고민할 정도로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이전에 그리고 민주당의 최종 종합 판단 이전에 최소한 한덕수 후보자는 사과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과하는 것이 본인이 총리가 되건 말건 자신이 몸을 바쳤던 공직 후배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안 그러면 온 국민이 저 사람들은 공직을 하다가 이제 공직이 목표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 김앤장 로비스트 가는 것이 목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마치 임명시킬까 말까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 쇼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정도 수준의 정무 기획은 감동이 없습니다. 정호영 후보는 임명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대상이 이미 아닙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미 오래전에 낙제를 받았습니다. 뭘 고민합니까? 그리고 뭘 그걸 갖고 야당한테 딜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득점도 안 되고 실점도 안 됩니다. 이미 아웃입니다. 국민 눈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까지 임명해놓고 마치 정호영 후보자를 고민해가지고 정호영을 임명 안 하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크게 감사해가지고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기획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후보의 아웃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리된 문제입니다. 임명하고 말고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대통령 권한이니까. 그러나 국민은 이미 그리고 국회는 이미 정호영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감이 아니라고 오래전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 청문회를 사회 본 사람입니다. 임명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민의 짜증만 유발시키겠죠. 제가 정호영 후보자께 당일에 최대한 존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 신상 털기 질문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 정책 질문을 하시라라고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게 정책 질문을 했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취임사가 아닌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국정의 사실상 제1과제로 연금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추진력을 보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장관 후보자를 내놓고 어떻게 연금개혁을 제1우선 과제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바로 그 준비단 근처에 있는 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농성장에서 무엇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안 가졌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께 무슨 복지부 장관을 맡기겠다 그러십니까? 저는 정호영 후보자께서 몇 년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시다면은 애정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내려놓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그나마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저는 정말로 안철수 위원장께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다 우리 연금개혁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도 여야를 떠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은 새 정부에서 빨리 하자 이렇게 다 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호영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몰라서, 새 장관을 찾는다면 시간이 걸려서 연금 개혁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첫 국정과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성공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들을 한 김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되셨죠. 한동훈 장관도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그런 디테일에 관심을 별로 안 갖는 사람이어서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을 받고 처음으로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대단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이냐 선이냐와 상관없이 소통령이라고 불려지고 과거에 박철원 씨와 이렇게 비견되는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처음에 그런 신임이 두텁다는 것을 알고 소통령이다, 또 박철원 씨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얼핏 페이스북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개인의 이름을 연계시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옳지 않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박철원 전 장관께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유능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 검찰과 검사의 업무에 대한 소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다지 명료하게 자격의 법률적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것도 대통령의 임명을 뒷받침한 근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대목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깝기도 하고 또 법률적인 하자가 명료히 드러나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근데 저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놈 잡는 게 검사다. 나쁜 놈 잡는 게 검찰이다. 한동훈 장관께서는 검찰 시절에 나쁜 놈만 잡았습니까? 한동훈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까지 나쁜 놈만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나쁜 놈도 잡고 때로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한 한 명 이상 만들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와 그리고 별건 수사라는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그 구악을 철폐하는 것이 최소한 증권 관련 합수 단위를 부활시키는 그 일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동훈 장관께서는 검사가 된 것으로 이미 출세를 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사들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제로도 이제는 검사를 벗어나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점에서 검사와 같지만 국무위원이라는 점에서 검사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은 소통용으로 혹은 실제로 혹은 최측근으로 불리면서 언제든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정치 일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첫 표현으로 범죄자들을 잘 잡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라는 표현 대신 나쁜 놈을 잘 잡는 것이 검사다라고 나쁜 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신 것이 그렇게 장관다운 표현이었는지, 의도적이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는 표현을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답게 법무행정이 지향해야 할 종합적인 우리 시대의 과제를 균형 감각 있게 펼쳐가실 것이 아니고 말은 종합적이되 실제로는 검사를 대변하시거나 또는 말은 공무원이 돼 실제로는 이미 정치인처럼 행동하신다면 하루빨리 그 옷을 벗고 총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선거와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얘기된 김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들 중에 정책적이거나 하는 내용들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우리 당의 어젠다와 연관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를 잘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덕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속 출세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취임식이 끝나고 대통령 부부가 가시는 것을 직접 나가서 이렇게 배웅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진심이라면은 형식보다도 정말로 계승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구체안을 당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해 주십시오.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리 초석을 깔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찍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유례 없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것에는 최근에 북한 문제를 둘러싼 그런 어떤 한국의 향후 대외 정책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균형감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현 미국 대통령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있게 한 문재인 정부의 수고를 칭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을 훼손하지는 마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가장 큰 공적 중의 하나인 WHO 글로벌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허브, 이 사업을 잘 이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K-방역을 그토록 비판했지만 결국은 K-방역 덕에 지금 임기 초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허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향후 보건 역량을 인정받아서 한국이
공공보건과 국제보건과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 국가적 자산으로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제가 주관 상임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주관 상임위원장 사람으로서 관련된 예산 집행을 잘 해서 혹여라도 문재인 정부가 죄송합니다. 만들어내고 윤석열 정부로 계승시킨 사업이 혹여 부주의하게 망실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 허브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서울 또는 대전 오송 또는 송도 등에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배출했던 전 사무총장인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의 이름을 딴 이종욱 스쿨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자산입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원래 실무적으로 챙겨야 될 책임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는 10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바이오 서밋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와 함께 매우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 생명 문명, 생명 중시 문명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무대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무대 중에 하나를 서울에 유치하게 된 큰 성과입니다. 88 올림픽 유치에 비견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활용하시게 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관리해온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을 읽어보면 그래도 지난 시기에 소리는 컸지만 내용적으로는 평화가 관리되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북한에 한편으로는 안보 변수와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위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리하다가 실패했듯이 어설픈 연계로 인도적 지원과 여타 안보 사안을 연계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 한편으로는 북에 있는 헌법상 우리 국민들의 대량 피해를 가져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코로나를 벗어나기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형식으로든 제2의 보건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그러한 누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계승할 것 중에 또 하나로서 인재를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부에서 역할했던 공직자들이라고 해서 찍어내기 방식으로 하는 폐단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쓴 분들입니다. 공직자들은 능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달리 대부분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선택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나의 능력이 이 정부에 쓰였다고 해서 다음 정부에서 이 정부에 봉사한 경력이 짐이 된다면 어떤 공직자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습니까? 평생을 검찰 공직자로서 보내신 윤석열 대통령, 더구나 여러 번 좌천을 경험해 보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서 역시 좌천을 경험해 봤고 이제 수석실이 없어서 사실상 법무부가 상당한 인사 부분의 검증을 대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측근으로서도 조언하실 한동훈 장관 이런 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공직 인재들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훌륭한 일을 한 인재들을 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만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같은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훈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평가가 있지만 코로나 초기에 정은경 청장의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소통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러한 헌신들이 바탕이 돼서 수만의 정은경들이 애를 써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 정도까지 그나마 극복할 수 있었고, 코로나를 극복한 우리의 경험은 마치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그 이후에 모든 정부가 자산으로 활용하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K-방역의 경험은 결국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모든 향후 정부의 자산이 될 것이고, 지금 아무리 K자를 쓰고 싶지 않으셔도 어느 시기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 잘하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또 K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K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미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일부 제3변종의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변종 바이러스에도 대비하고 또 대북 방역 지원을 체계적으로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방역 경험을 잘 총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도 물론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은경 청장 같은 분의 경험은 굉장히 소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해서 다 내다버리는 교각사루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말씀을 특별히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북 지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께서 중국 대사를 지내셨고 과거 의원 시절에 독일 전문가로서 통일 문제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국정원 업무 등등에도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어려운 시점에 매우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신 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북 인도 지원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MB 시절처럼 또 어설프게 연계해서 확실하게 인도적 지원과 안보 문제를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것을 연계해서 피해를 양산시키고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새 정부 내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태영호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대북 지원은 익명성의 원칙에 기초해서 최대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북측이 지원은 받아야 하는데 미국과 대한민국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미 오늘 보도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경험과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테인데, 그런 대중협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권영세 장관의 중국 경험과 커넥션이 잘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북한 모두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잡는 통일부 장관이 돼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저희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박수를 치거나 또는 내심 평가했듯이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의 닉슨 정권, 레이건 정권 다 공화당 정부에서 대땅때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그러한 남북 간의 대땅때가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전혀 질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판세에 대해서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서 조금 들어갔다가 또 딴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세는 크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판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개 내지 5개 정도의 우세 지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과 제주 그리고 세종이 아슬아슬 그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의 우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략 경합지역으로 판단했던 것들이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한 3-4군데를 이겨서 8군데 정도를 승리하면 저희가 서너 개, 4-5개면 현상 유지, 6-7개면 선전, 8개면 승리, 그 이상이면 완승 이렇게 봤던 것인데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임기 초에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치르는 선거는 일방적인 여권 승리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즉 허니문 행사가 있기 전 그리고 박완주 사건이 터지기 전의 상황을 보면 놀랍게도 그렇게 신여권의 일방 승리가 점쳐지지는 않는 국면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취임식 플러스 프리미엄과 박완주 마이너스 리스크가 생겨서 지지율이 더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등장하든 아니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든 이로 인한 이 해일과 모래바람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그 지지율이 격차가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라앉을 것이냐, 언제 가라앉을 것이냐, 가라앉고 판세의 변화가 올 것이냐,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5월 24일 이후에 판세 조사는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 5월 18일, 그다음에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5월 23일 봉화를 거치면 그 정치적 이벤트가 지나면서 저는 대선 이후 잠들어 있던 민심들이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때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판세는 그때부터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지막 일주일에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를 즉 8곳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현상 유지에 그친다면은 그것은 취임식과 박완주 사건까지 터졌던 것에 대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력을 다해서 뛸 것이고 또 저는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5월 18일부터 23일까지의 상황입니다. 5월 28일 광주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환영합니다. 5월 23일 봉화에까지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진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십니까? 저는 올해 5.18에서 5.23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의 시대적 의미는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포용. 그것이 2022년 5.18과 5.23의 시대정신입니다. 5.18과 관련된 정치인인 김대중이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들과 정적들을 포용했고 박해받았던 광주가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되도록 하는 과정에 모든 아픔을 끌어안았고 그것이 광주에 깊이 있는 숙성된 시민의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5월 23일 봉화 또한 검찰의
정치적 폭거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몇 해 전부터는 이제 분노와 아픔을 넘어서 즐거운 개혁, 즐거운 시민 시대로 만들어 가려고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적 포용, 이것이 5.18에서 5.23으로 이어지는 아픈 역사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포용국가도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5.18을 찾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께서 광주와 봉하의 시대 정신을 가볍게 보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벤트 대상으로 보지는 않으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묵직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굳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진심 아니냐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시민의 몫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광주를 다녀가신 의원들께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광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을 많은 분들이 볼 것입니다. 헌법 정신에 넣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러한 말들이 선거를 앞둔 말현심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그냥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숙제는 한편으로는 균형과 포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치열한 접전으로 마무리됐던 대선을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과 지지자들은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오열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TV를 목격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로 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포용과 상생의 정신으로 진정성 있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게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민주당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툭 터시고 민주당을 질책하시고 이재명을 격려하시고 투표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시면 최소한 균형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균형은 잡아야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이 선택한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현재 있는 국회의 의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국민의 마음을 서울서부터 제주까지 다 보여주십시오. (5월 24일) 봉화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 아픔에 잠겨 계셨던 지지자들께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투표장에 나갈 준비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관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기 실장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관저와 집무실의 문제입니다. 이 정부가 임기 시작 전에 제시한 첫 공약과 정책이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다시 용산으로 옮기겠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었다. 그리고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관저를 국방부 장관 집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과정에 의해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대통령에 의해서 교통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그 교통 불편을 지적하는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비서실장이 대답했다. 자, 이게 현재까지 전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집무실과 관저의 문제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의 영역이라고 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기를 했었고, 원래는 집무실 및 관저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집무실 이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면 발목 잡기라고 할 것 같아서 정부의 새 정부, 새 여당의 정부 입법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안 내시면 그것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0% 공적 성격의 집무실과 달리 공적 성격 50%, 사적 성격 50%인 관저는 별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저로부터 관저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저에서의 출퇴근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는 낸 것이고요. 여러분께 다 내용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관저의 이동과 결정은 민주적인 통제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저 설치 심의위원회를 행안부 아래에 구성해야 한다. 제가 법안에서 제시한 그 구성은 대략 15명 가운데 이른바 야당의 영향을 받는 위원은 단 1명. 그렇기 때문에 발목 잡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점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용산 집무실 때문에 합참하고 국방부가 옮겨서 합참 만드는 데만 2, 3천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전 비용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숨어있는 이전 비용까지 이전 비용으로 계산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법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시민 불편의 문제입니다. 당장 교통 불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편이 하루면 불편이지만 불편이 지속되면 법률적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제기를 했고요. 지금 발의를 받아서 이미 발의 요건은 넘겼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제가 정식으로 입법 제출을 하겠고요. 이 문제는 새 정부 들어서서 저희 당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최우선 입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장 후보의 송영길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 참으로 궁금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민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건희 여사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저의 결정 과정에 대통령 배우자께서 실제로 관여하셨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라는 개연성만으로도 여론이 주목했다는 사실이 왜 그러한가를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시절에 몸을 낮추고 그림자를 감추었던 것이 배우자의 초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인 남편과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리를 지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연회장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사진이 공개돼서 윤호중 위원장께서 곤욕을 치르신 일이 있는데요. 그날 나누었던 대화를 100% 다 공개하지 않은 윤호중 위원장의 절제력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배우자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도되지
되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그런 사진을 그런 방식으로 내는 것은 의도된 결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이제는 따로 제2부속실이 없어지고 대통령실 자체가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참으로 진중하게 이 배우자께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집무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정말 청와대 시대가 이제 끝난 것이라면, 그리고 용산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면 앞으로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용산 시대가 역대 차기 대통령들이 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두 번째로는 용산 시대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청와대 시대로 복귀하는 것. 세 번째로는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자라는 시대적인 의미와 용산 시대를 다시 변경해야 할 시대적인 요구 두 개를 결합해서 가령 세종시대로 가는 것. 이러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동을 둘러싼 여러 일들이 지성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국정 운영, 반지성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첫 번째 적용할 사례가 바로 집무실과 관저의 이동 결정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모든 분들이 아까 김대기 실장을 포함해서 지성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 어젠다와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산업은행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과도 연관되어 있고 부산과도 연관되어 있고 대통령의 국정인수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1차로는 산업은행을,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신다는 것인데, 들리기로는 현 시장인 박형준 시장과 차기 시장을 꿈꾸는 장제원 전 비서실장 등등이 아주 선호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내일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자신의 이익을 탐해서 대통령의 눈을 가리려는 분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80년대 이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3번, 4번 바뀌고 시장이 몇 번 바뀌었지만 일관되게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어렵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직 서울조차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퇴조하는 시점이라 이제 그나마 도모해 볼 만한 시점인데, 아직 20년간 수건인 국책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이제 막 달성할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판에 그것을 깨자는 얼토당토하는 발상을 옆에서 건의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생각해 온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그러한 국가 균형 발전 구상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금융과 방송은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가져가면 부산은행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은행 같은 지방은행도 곤혹스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는 지금 국책은행 등등이 포함된 지방금융발전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골고루 지방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대통령께서 아무리 원하셔도 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법 개정 못해서 못 옮겨갑니다. 불필요한 체력 낭비를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확실하게 밀어서 만들면서
지방 금융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드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확실하게 기록됐을 것이다. 필요하면 저는 마침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더 좋은 길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방선거와도 관련해서 많은 어젠다가 집중되어 있는 곳의 하나가 세종 충청권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의사당의 조기 추진,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대통령 집무실의 확충, 그리고 대통령이 집무를 하려면 당연히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임시 집무이건 아니면 안정적 집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대통령 관저로서의 기본을 맞출 수 있는 대통령 관저 설치에 대한 검토 등등을 하고, 그리고 논산으로의 육사 이전, 그리고 법무부나 대검찰청 등의 충청권 이전 등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미 중앙 차원에서도 제기할 것이고 또 해당 지역의 충청권 후보자들도 제기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세종 충청권 관련한 전략회의를 오늘 저녁에 제가 내려가서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더 정리하겠습니다. 사드를 충청권에 배치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시기의 말씀, 당진의 SMR 핵발전소 등을 설치하겠다라는 등등의 말씀 등에 대해서도 명료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허브를 추진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지역이 송도이고요. 또 기존의 강북벨트, 서울의 강북벨트가 있는 서울이고 또 대전 오송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이고 윤석열 정부가 승계해야 할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를 미래 실전략으로 잡겠다고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이오 전략을 비춰본다면은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난 정부에서 관여자들과 대화를 진지하게 하시는 것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요. 송도, 대전, 오송, 서울 등등과 함께 이 바이오 관련한 이 중심지를 계속 해갈 거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길 후보가 UN 5본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좀 충분히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UN 아시아 본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명료합니다. UN의 아시아 본부를 만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울을 아시아의 제네바처럼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주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상 가능하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상 가능하고 향후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그런 필요로 볼 때는 필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송영길 후보가 본인의 외교 역량에 기초해서 적절한 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저 또한 몇 년 전부터 서울에 UN 평화대학 또는 보건대학 그리고 이번에 바이오 허브와 연결해서 이종욱 스쿨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다 연계돼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UN 아시아 본부를 충분히 가능하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오셨을 때도 저는 이 부분을 제기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전 좋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데 서초동이 될 수도 있고 원래 국제 기구들을 두기로 했던 광화문일 수도 있고 용산일 수도 있고 국회가 이전한다면 바로 이곳 국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나머지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충 했고요. 품격 있는 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품격 있는 언어와 태도는 핵심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언어입니다. 저희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의와 존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타 이 선거 과정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증은 다 하겠습니다. 특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이 막말 부실로 연관된 3인방이라고 봅니다. 이 충남의 김태흠 후보, 대전의 이장우 후보, 또 강원의 김진태 후보 맞죠? 이렇게 세 분이죠, 국장님. 네. 이분들이 혹은 막말, 혹은 부실 뭐 등등으로 다 정평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임기 초라는 이 분위기만 아니고 정상적인 실력만 갖고 링에 오른다면 사실은 링에 오르기가 좀 어려운 분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엔 균형, 지역엔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지역에서 인물로 평가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할 것이고, 내각은 법에 의해서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은 아까 말씀처럼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인물 검증은 국민들이 표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지역에서도 진행되겠지만 중앙 차원에서도 조금 더 본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와 의회주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말씀드립니다. 배현진 의원 문제를 정리하십시오. 김기현 전 원내대표 문제도 정리하십시오. 의회주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국회 모독, 국회의장 모독을 놔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최근에 보니까 강경한 발언으로 자신의 책임을 덮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책임 있는 중진답게 책임질 걸 지십시오. 그냥 책임지고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초선인가요? 초선의 최고위원인가요? 제가 그날 최고위원이라고 힘주어 말하시는 것을 말씀 들었는데 초선의 최고위원이고 국민들 앞에서 방송인으로서 이름을 날리셨고 또 당선자 대변인까지 하셨으면은 이미 상당히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서 무차별 난사하고 숨어서 팔짱 끼는 것 같은 그러한 행태는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름답지 않은 비겁한 정치를 안 하시는 것이 젊은 정치인의 태도라고 봅니다. 젊은 분답게 당당하고 깔끔하게 용서하고 공인답게 고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저는 이 사안은 무조건 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서 이미 국회의원 배현진은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에서도 없을 것이고 비교적 절제력을 갖고 계신 박병석 의장의 마음에도 국회의원 배현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명을 현재 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본인이 사과를 해서 아주 깊이 있는 정중한 사과를 해서 이 문제를 풀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우리 민주당에 배현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불용할 것에 대한 특별 결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법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배현진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 저는 그런 거 전혀 동의를 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분을 어떻게 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발언을 시킵니까? 꼭 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배현진 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도 저는 협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지만 달고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정치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숨어서 다녀야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를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공감받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 내에서도 공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누가 옹호합니까? 배현진 의원을. 아무도 옹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옹호할 만해야 옹호할 것 아니겠습니까? 배지만 달면 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목청 높은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100배 사과를 하고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원래는 혹시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 가지 성비위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지금 변화한 정세 속에서 경제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 당의 대비, 또 신냉전 신동맹 체제에 대한 대비, 또 대북 문제에 대한 대비, 또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한 대비 등등을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비위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반드시 극복돼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철저한 자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고, 그러나 또한 민주당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떳떳하지 않은 상대들이 이 들보를 그냥 두고 티끌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는 이제는 선거에 집중하면서 이후로 있을 수 있는 여러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합해서 저희가 선거 이후에 정리를 해가고 대처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이준석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실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덕담을 했습니다. 같이 방송도 몇 차례 해본 적이 있고요. 대단히 영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새 좀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준석 대표가 반영했어야 할 새로운 정치의 기대가 낡은 정치의 전형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움을 반영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낡은 갈등을 제조하고 양산하는 진원지가 되고 계십니다. 젠더의 갈등에서 시작하더니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으로 가시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과거 안철수 위원장과도 그렇고,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할 일은 아닌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전에 윤석열 후보와도 갈등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안철수 위원장과 그러시고, 이제는 어떤 사안만 있으면 그것을 갈등하시고, 그리고 선거를 치러서 지금 그야말로 협치와 상생을 한다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거는 아랑곳 없이 바로바로 그냥 본인의 새로운 여당 대표의 임무는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의 협치와 상생 의지가 진정성이 아니라는 것을 새 여당 대표가 입증하고 계십니다. 접전을 벌였던 상대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비하하거나 매도하는 그러한 언행을 하고 계신데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선거 캠프에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준석 대표의 말씀이 있으면 각종 성명이나 논평을 하면서 그 끝에 다 그런데 성상납은요?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렇게 묻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마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 낡은 구정치 방식으로 본인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다른 태산 명동을 하시는 것처럼 자꾸 다른 이슈를 만들고 갈등 이슈를 만드시는 것이 사실은 본인에게 쏠려 있는 그런 의혹과 그를 둘러싼 무마, 거래, 뭐 이런 의혹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꾀주머니 방식 아닐까라고까지 이렇게 우리가 재단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정치를 작은 머리 정치로 하지 마시고 큰 가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들은 통합과 상생을 바라고 있는데 명색이 여당 대표가 자꾸 판 깨고 여당 편만 깨시지 왜 국정 전체의 판을 깨시려고 하십니까? 왜 여야 관계와 상생까지 다 나서서 일부러 깨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거기에 사적 이유가 담겨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는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 청문회 뭐 이런 등등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지금 조건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북 안보 조건이 변하고 있고 경제와 관련해서 오늘 그 전 연방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현 연준 의장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게 테이퍼링,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중단하는 걸 너무 늦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 중심의 동맹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반도체 문제 등등 한국 경제의 사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코로나 문제는 그냥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보건안보 위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상 코로나를 극복하는 위기 극복의 시점에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면에서 또 하나의 위기가 배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하는 겁니다. 새 정부가 정말 종합적으로 보고 잘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제가 계승할 걸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계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뉴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뉴딜, 사회적 협약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원하는 연금 개혁도 결국 뉴딜의 일환일 것이고요. 남북 관계의 변화도 뉴딜일 것이고 정치의 변화도 뉴딜일 것입니다. 뉴딜을 정말 제대로 계승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이제는 대선 시기에 여도 야도 승리를 위해서 서로가 원팀 정신으로 각자의 당을 통합시켰다면은 이제는 링컨 대통령이 국민통합, 국가통합의 관점에서 팀 오브 라이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적이었던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썼었던 경험을 우리가 역사에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상생과 협치를 국정연설, 시정연설에서 해서 저것이 급변침인지 진심의 변화인지 아니면 내용이 없는 일회성 선심인지 단지 총리 인준을 앞둔 그냥 말선심인지 아직도 궁금합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은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작은 선거로서가 아니라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국정을 5년간 책임지고 참으로 곤혹스럽게도 우리 정부가 배출했던 인사가 이탈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정권의 탄생을 허용했던 그런 자책감을 지닌 정치 세력으로서 반성하고 혁신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정에 대한 책임감과 경험을 가지고 할 얘기를 분명하게 할 것이고 원칙적인 시시비비를 할 것이고, 그러나 국정 책임을 졌던 세력답게 매우 품격 있게 임할 것이고,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국정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균형을 잡아주시기를 호소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지자들께 이제 털고 일어나셔서 5월 23일 봉화 이후에 다시 추스리셔서 6월 1일 선거에서 모두 투표하셔서 나라의 균형을 잡아주십사 하는 그러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길었는데요. 한번 전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제가 한 일주일쯤 후에 봉화 이후에 종합판세 간담회를 다시 하겠습니다.